안녕하세요. 늘 채널을 밥친구 삼아 즐겁게 듣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혼밥을 할 때마다 늘 채널을 틀어놓고 먹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병이 될 것 같아서 채널을 대나무 숲 삼아 보내봅니다. 한참 지금이 본인의 전성기라고 생각하며 기고만장한 사람들 있죠. 마치 그 전성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고 콧대만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잘 풀리는 만큼 겸손할 줄 모르면 큰 코 다치는 법이겠죠. 이번에 눈앞에서 본인만 잘난 줄 알고 건방 떨다가 혼쭐 난 사람을 보고 저도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네요. 저는 지금의 남편을 그때 다니던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동료가 담당했던 거래처에 식자재 유통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거래처 사장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회사이긴 했어도 사장님이 정말 능력 있고 좋은 분이라 그때 저희 회사와 오래 계약을 하기도 했고 그 아들도 같이 일하고 있다고 본인이 일 때문에 만나봤는데 싱글이라더라. 혼자 있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 만나만 보라고 하더군요.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데 이상하게 외모 이야기를 따로 안 하는 게 이상하더군요. 원래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외모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동료의 말을 듣고 만나보니까 외모가 정말 제 타입이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어딘지 투박해서 첫인상은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연애 감정이 느껴지진 않더라도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긴 했어요. 말을 정말 재밌게 했고 처음 만남부터 몇 년 만난 사이처럼 편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처럼 종종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서로 고민도 말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덧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볼수록 매력 있다는 건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지금은 제가 먼저 그때 계속 거절하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곤 하네요. 절대 사귈 일 없다고 자부했던 남편에게 끌린 이유 중에 결정적인 건 바로 본인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시댁 식구들의 얘기만 나오면 바로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들면서 가족에 대한 자랑을 쉼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그러지 않나요? 저만 해도 누가 제 남동생 칭찬을 하면 밖에서만 잘하는 거야. 집에서는 철도 없고 누나 알길 우습게 한다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칭찬하는 것 자체를 쑥스러워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영진 씨 가만 보면 진짜 신기하달까 대단하달까? 왜? 아니, 부모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한다는 사람은 있어도 직접 존경하는 사람 말해보라고 하면 바로 부모님 말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 그런가? 모르겠다. 난 어려서부터 너무 당연해서. 나는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해서 더 그런지도 몰라. 일적으로는 멘토나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영진 씨 동생도 봐. 영진 씨처럼 동생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하는 사람도 아마 얼마 없을걸? 나는 눈앞에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동생인데. 수연 씨는 남동생이잖아. 나는 같은 형제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유석이 진짜 착해. 나랑 다르게 어머니 닮아서 잘생겼고 곱상하잖아.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해서 치대도 갔고. 진짜 대단하다니까. 동생이 네모까지 공부 다 해서 난 편했지 뭐. 오히려 걔가 부모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서 힘들었을 텐데 착한 놈이 내색도 한번 잘 안 했지. 거봐. 영진 씨처럼 동생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 속으로는 그래도 남한테 보이는 건 부끄러워하니까. 남이라니 수연 씨도 이제 가족 될 거면서 은근슬쩍 프로포즈하고 있네. 정말 화목하고 좋은 가정에서 사랑에 둘러싸여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점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한지도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매번 입이 마르게 칭찬한 만큼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시아버지께서는 호쾌한 대장부 같은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말수는 적으시지만 아주 조곤조곤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몇 마디를 해보면 아, 정말 현명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선생님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얼굴이 시어머님을 닮은 만큼 성격도 비슷해서 말수는 적지만 무척 예의가 발랐고요. 상견례에서 시부모님을 만나 뵌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 정말 잘 만났다고 할 정도니까 말 다 했네요. 사부인, 아들들이랑 같이 다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딱 누구 아들인지 알 수 있겠어요. 장남은 아버지 닮고 막내 아들은 어머니 닮고 얼굴만 봐도 흐뭇하시겠어요. 하하,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처음에 영진이 딱 낳고 나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배는 본인이 아파서 낳았는데 왜 당신 얼굴만 닮았냐고 하면서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습니다. 우리 수연이도 저를 닮아서 이 사람이 서운해했죠. 첫 아이는 아빠 닮는다는 게 맞는 말인가 봐요. 아, 우리 사돈 총각은 소식 없나요? 이제 형님 갔으니 아우도 가야죠. 잘생기고 능력도 좋으니 아주 인기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간 병원도 이제야 적응해서 사람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 저번에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같은 병원이라고 하더니. 어머, 도련이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형이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너 좋다고 하는 여자 있다며. 너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가는 게 좋지. 그렇지. 우리 박서방이 좋은 말 하네. 요새 애들 젊을 때 뭐 여러 사람 만난다고 하는데 그냥 딱짝 나타나면 바로 결혼하는 게 여러모로 좋죠. 그렇죠, 장인어른. 저도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장인어른 따님께서 어찌나 절 애태운지 몰라요. 얘가 엄마 닮아서 좀 까탈스러운 구석이 있지. 양가 어른들은 물론이고 온 식구가 정말 즐거운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결혼은 그저 배우자를 잘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좋은 가족을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결혼 후에도 아무 걱정 없이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제게 참 잘해주셨는데요. 첫 며느리라고 아주 애틋하게 생각해 주셨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은 저도 언제 얘기를 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때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고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를 하라고 먼저 말씀도 해주셨어요. 물론 저도 냅다 바꿔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먼저 알아채 주시고 말을 해주시는 게 늘 감사했죠. 특히 저희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기념일을 챙겨주시는 시아버지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 제가 시댁 식구가 된 기념일이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결혼 기념일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으로 꽃다발을 보내셨고요. 처음에는 집으로 온 꽃배달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탐스러운 작약이 가득한 꽃바구니에는 꽃처럼 예쁜 수연이가 우리 가족이 된 날을 축하한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라고 적힌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저 꽃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보내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꽃 갔니? 날짜 맞춰서 가서 다행이구나. 네, 너무 예뻐요. 진짜 감동했어요. 나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너희 시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그 양반이 생각한 거니까. 나야 꽃집에 예약한 것밖에 없고. 이런 낭만적인 선물이 시아버지의 생각이었다니 정말 감탄을 했고 감동도 했네요. 그 이후로 매년 프리지아, 튤립, 오스틴 장미 등등 결혼 기념일만 되면 제가 가족이 된 걸 축하하는 꽃을 잊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결혼 기념일마다 남편과 어떻게 보낼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번에 무슨 꽃이 올까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도 했다니까요. 나중에 저희 딸이 태어나고 나서는 시아버지는 손녀의 생일마다 꽃을 보내기도 하셨죠. 근데 그렇게 매년 기다리던 꽃배달을 평생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5년 만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만 거죠.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시다 사고가 났고 끝내 눈을 뜨시지 못했어요. 만개한 꽃같이 온화한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떠나셨어요. 시어머니를 비롯한 남은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죠. 시어머니께서는 자책도 참 많이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운전을 하기 전에 전화 통화해서 괜히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혹시 본인이 재촉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통곡을 하시기도 했죠. 모두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울 때 딱 한 사람 마음 놓고 슬퍼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당장 시아버지께서 남기고 간 사업을 혼자 맡게 됐으니까요. 남편의 책임감이 막중했어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사업인 만큼 혼자의 힘으로 크게 성장시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시아버지를 그리워할 틈 없이 일에만 매진했어요. 옆에 있는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했고요. 아마 남편에게는 그 일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데 그 부담과 절실함이 끝내 불발되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탓일까요? 남편의 사업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사원들 수를 늘리고 물량을 이전보다 많이 확보를 하고 원래 배달 위주였던 사업 형태를 바꿔서 식자재 매장까지 한다고 했죠.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가 미처 상황은 고려하지 못한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온 국민이 주춤한 상태에서 저희 남편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말았어요. 사원 수를 줄이고 발주 물량을 끊고 매장도 정리했지만 이미 점점 기울기 시작한 일이 원상태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군요. 자금 때문에 살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는데 상황은 수습되지 않았어요. 끝내 남편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마지막 연결점이었던 사업은 접어야 할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당장 사업 정리를 안 해도 길거리에 나앉을 판까지 왔으니까요. 남편은 두 번째 좌절을 했고 저도 누가 전등 스위치를 탁 내린 것처럼 눈앞이 깜깜했어요. 정말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한순간이더군요. 분명 떵떵거리면서 살 정도는 아니었어도 여유 있던 살림이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겐 서로가 있었고 또 키워야 할 딸아이가 있었어요. 좌절하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께서 합가를 해서 같이 살자고 해주셨어요. 저도 남편도 이전 생활에 작별을 고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살게 된 시어머니께서 딸을 봐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일을 알아봤고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게 됐죠. 솔직히 그 당시에는 그것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내 딸이 좀 더 좋은 걸 먹고 또 식구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니까요. 남편은 식구들을 고생시키게 됐다는 죄책감으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평일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했고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다녔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고생을 하는 아들을 안쓰럽게 여긴과 동시에 제게 미안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소파에 앉았다가 고단해서 깜빡 졸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설핏 잠에 들었는데 누가 제 얼굴을 살살 어루만지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깨어났죠. 뭔가 해서 눈을 뜨니까 제 앞에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고 있으셨어요. 조심스러운 손길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에휴, 우리 며느리가 참 고생이 많다. 하루 종일 일어서서 일하느라 다리도 퉁퉁 붓고. 미안하다 수연아.
내 아들이 욕심만 버렸어도 너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사돈 어른들 볼 낯이 없다, 낯이 없어. 귀한 딸 데려와서 이렇게 고생시켜서 어쩌니. 소파에서 잠든 저를 보고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걱정처럼 저도 또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그냥 욕심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시도란 걸 잘 알기 때문이었죠. 힘들긴 했어도 애써 내색하지 않는 시간 동안 늘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서방님이 장가를 가게 된 거죠. 처음에 서방님은 시아버지 죽음 이후로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도 생활이 힘들어져 그때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결혼 생활보다는 시댁을 돕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려고 한 거겠죠. 하지만 남편이 반대를 했습니다. 서방님을 집으로 불러서 술 한 잔을 하면서 말이죠. 유서가 괜히 집안 눈치 봐서 네 결혼 미룰 필요 없어. 네 인생이고 네 결혼이니까 네가 원할 때 하는 게 나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네가 내 실패 때문에 네 행복을 미루면 나 돌아가신 아버지 볼 염치 더 없어져. 걱정 말고 결혼해. 지금 내 상황이 네 결혼에 큰 보탬은 못 돼도 누구보다 축복은 할 수 있으니까. 서방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형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고집을 부릴 수 없었던 거겠죠. 서방님의 결혼은 웃을 일 별로 없던 저희 집에 큰 환기가 되는 경사였어요. 특히 제가 기대를 많이 했었네요. 저 다음으로 저희 집 식구가 되는 동서를 환영해주고 싶었거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색하고 긴장될 일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큰 힘은 못 돼도 좋은 형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모두 쓸모없는 꽃 없는 나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네요. 새로운 식구로 들어오는 동서는 그런 배려 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서가 결혼 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알 수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집을 가득 채운 살림살이와 시댁에 얹혀 사는 장남 부부. 시댁 이곳저곳을 아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뜯어보더니 이내 아주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는 동서를 아직도 전 잊을 수가 없네요. 분명 동서는 시댁집의 수준을 노골적으로 품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착각인가 싶었지만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이 동서의 인성을 완성시켰네요. 유석이 대학 동창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났어? 역시 인연이라는 게 있나 보네. 작년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유석 씨 쫓아다녔어요. 대학생 때도 마음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모로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만났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죠. 무슨 그런 말까지 해. 뭐 어때? 동서는 서방님과 같은 치대 출신이었는데 서방님을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다 보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앞에 있으셔도 찰싹 달라붙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척 보기 좋았어요. 저렇게 좋을까 흐뭇하기도 했고요. 그게 모두 가증스러운 연기라는 걸 몰랐으니까 말이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축하한다고 집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 그래? 아유, 우리는 별로 보태드리지도 못해서 어떻게 하니? 제 결혼인데 어머니께서 왜 보태세요? 나머지 결혼 자금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쓸 테니까 걱정 마세요. 동서의 집안은 부모님부터 모두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서방님과 다른 병원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딸 결혼한다고 신혼집도 무리 없이 마련해 줄 수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신혼집 이야기를 하면서 동서가 저희 집을 쭉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픽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큰 집에만 살아서 그런지 아무리 둘이서 산다고 해도 좁은 데선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에 사람 북적이는 게 몸에 안 익기도 했고요.
솔직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시댁집을 쭉 둘러보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이렇게 좁은 집에 어떻게 사니?" 라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여유가 없으니 괜한 자격지심인가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로 보이는 동서의 행동은 제 뒷목을 잡기에 충분했네요. 동서는 종종 시댁에 올 때마다 제 속을 벅벅 긁어놓았어요. 아닌 척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수가 빤히 보여서 우습기도 했고요. 시댁에 얹혀 사는 형님을 형님 취급 안 하고 무시하기로 했나 보더군요. 그래도 제 남편은 서방님이 아끼는 형님이니 함부로 못하겠고, 시댁에 본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상대로 저를 선택한 게 눈에 딱 보였죠. 한 번은 이제 갓 3살인 딸이 저희 부부와 같은 방을 쓰는 걸 보고 이러더군요. "어머 형님, 아직 하라방 따로 안 만드셨어요?" "아직 3살인데 뭐." "애들은 따로 방 만들어주는 게 빠를수록 좋대요. 독립심도 생기고 엄마 찾아서 칭얼거리는 것도 덜하다고요. 빨리 하라방 만들어주세요. 저는 아이 낳으면 절대 엄마랑 아빠랑 같은 방 안 쓰게 할 거예요. 여러모로 발육상도 그렇고 교육상으로도 안 좋으니까요." 그때 시댁에는 방이 3개였는데 안방은 시어머니가 쓰시고 다른 방은 저희 부부가, 또 나머지 방은 옷방 겸 창고로 쓰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오면서 시댁에 물건이 많아져서 아예 창고방에 저희 부부의 물건을 정리해 둔 거죠. 근데 그런 처지를 뻔히 알면서 "왜 애한테 따로 방을 안 주냐, 난 안 그럴 거다" 그러는데, 일부러 먹이는 건가 하는 생각에 슬슬 기분이 나빠졌어요. 여기서 무슨 뜻이냐, 집 넓다고 자랑하냐 물으면 나만 예민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럼 창고방에 있는 물건 동선의 집에 가져다 놔도 돼? 동서 집도 넓으니까 방 하나만 줘. 그럼 우리 하라방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머, 저희도 그럴 방 없어요. 저희는 서재도 필요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마. 원래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에는 말 보태는 거 아니야." 이후로 동서는 제가 호락호락 듣고만 있는 상대가 아니란 걸 알았나 봅니다. 근데 전보다 더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마트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뭐지 싶어서 봤더니 동서였습니다. "어? 동서가 여기 웬일이야?" "아, 어머님 뵙고 가다가 형님 아직 퇴근 안 했다고 들어서 들렸죠." "근데 형님, 진짜 고생하시네요. 앉아서 있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뭐 살 거야?" "아니요. 전 이런 마트에서 안 사요. 백화점 식품관만 가서." 저는 저만 힘든 일 하는 줄 알았는데 형님이 더 고생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진료 볼 때 앉아서라도 하는데 이래서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건가 봐요. 이건 뭐 남의 직장에 찾아와서 싸우자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한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찾아와서 부지런히 사람 긁는 소리를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할 물건도 없으면서 계산대를 맡고 서 있는 동서한테 이렇게 말했죠.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새치기 해도 괜찮나 봐. 동서가 맡고 있어서 뒤에 손님들 결제 못 하잖아. 마트에서는 새치기 하거나 길 막으면 안 돼. 동서, 나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봐." 이거 말고도 마트 캐셔인 제 앞에서 "이제 캐셔 업무가 다 키오스크 같은 셀프 계산대로 바뀌는데 어떻게 하냐, 다른 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쯤 동서가 치과에서 작은 의료사고로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또 과잉 진료를 했다고 말이 많았고요. 지 코나 닥지 무슨. 그래서 저는 "동서도 기계 믿지 말고 잘해. 또 소송 걸리면 큰일이니까. 동네 병원은 평판이 중요하잖아. 아, 간판만 바꾸면 괜찮나?" 이렇게 말해줬네요. 어버이날에는 동서가 시어머니께 명품 스카프를 사드리면서 "형님은요? 형님은 뭐 사온 거 없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고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오지랖을 떨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수연이는 평소에 너무 잘해줘서 선물 주면 오히려 내가 불편해. 라고 말씀해 주셔서 속이 뻥 뚫렸네요. 시댁에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 한 번 없으면서 그 대단한 선물 한 번 주면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인 척 온갖 유난은 다 떨었습니다. 정말 열불이 나는 건 바로 동서가 제 앞에서만 그 가면을 벗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나 제 남편 서방님 있으면 아주 콧소리를 내면서 형님, 형님 이렇게 살갑게 굴었어요. 제가 제일 만만했었나 봅니다. 참나. 제가 주방에서 가족들이 먹을 요리를 하고 있으면 슬금슬금 들어와서 형님, 이런 거 하시면 부르시죠. 같이 하게. 형님 가만 보면 저 욕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세상 왜 불러? 언제는 먼저 도와준 적이 있다고. 분명 거실에서 내가 기름 붙이는 소리 들렸을 텐데 일부러 못 들은 척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말해버렸네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 뒤통수를 노려보는 게 싱크대 앞 창문을 통해 다 보였죠. 솔직히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동서가 제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종종 시어머니께서 동서가 버릇없게 굴지는 않냐 하고 물으셨지만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신경전이나 사소한 말다툼이었기에 쪼르르 달려가서 말하기도 뭐했고요. 또 제가 혼나서 상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치한 말싸움에도 슬슬 지쳐갈 때쯤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명절 전날 시어머니께서 평소 허리가 안 좋으신 게 도져서 낮부터 진통제랑 염증약 드신 다음에 손녀딸을 데리고 안방에서 한숨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남편은 오전에 친구 소개로 마련된 면접이 있었고 서방님 치과는 명절 전날까지 치과 진료가 있어서 오후에 시댁으로 온다고 했고요. 동서는 분명 서방님 앞에서 제게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음식하자고 말했으면서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더군요. 저 혼자 주방에서 분주하게 재료 손질하고 잡채에 들어갈 야채 데치고 고기 볶고 하면서 바쁠 때 누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바로 동서였어요. 거실을 거쳐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주방이나 거실을 쭉 둘러보고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혼자네? 늦게 나타나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 말만 틱 하길래 저도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음식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저 도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팔짱이나 끼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먼저 말을 했죠. 뭐 구경하러 왔어? 음식 안 할 거면 거실로 가 있던가. 뭐 제 맘대로 주방에 있지도 못해요. 근데 음식 별로 안 하셨네요. 저는 형님이 다 끝내 놓으셨을 줄 알았죠. 아, 그래서 이제 온 거야? 머리 잘 썼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가만 보면 진짜 꼬였어. 그래도 혼자 고생하셨네요. 진짜 사람이 돈이 있어야 이런 장고생 안 한다니까요. 저는 동서의 말에 볶고 있던 고사리 불을 끄고 손에 있던 뒤집개를 내려놨어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 그렇잖아요. 아주버님 사업 망하지만 않았어도 형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혼자 명절 음식 다 하면서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돈 주고 사도 되는 거고요. 미련하게 일일이 다 하지 않고. 난 시댁에서 안 살았어도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하고 싶고 이게 며느리로서 못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어머님도 편찮으시고 다른 식구들도 다 스케줄이 있는데 가족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 못해? 동서같이 이기적인 사람은 못할 수 있어도 난 아니야. 지금 돈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야? 형님, 지금 통장에 현금 1,000만 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세요? 여윳돈 1,000만 원 정도는 있는 사람이 돈은 상관없다고 하는 건 믿기는데 형님이 하니까 영 믿음이 안 가네요. 시댁에 돈으로 뭘 못 해드리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동서는 평소에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나 봐.
난 그런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돈이 없던 적이 없어서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 어제 병원이 바빠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는 식탁 의자에 올려둔 본인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갑자기 다발로 돈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 앞 싱크대 위에 던지듯 올려두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 100만 원 될 거예요. 오늘 고생했다고 드리는 수고비니까 받고 나중에 어머니께 말 좀 잘해주세요. 저도 일찍 와서 도왔다고. 보세요. 돈 있으면 이런 부탁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단돈 100만 원으로 저를 무시하고 시종 마냥 부리려고 하는 동서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제가 눈앞에 돈다발을 집어 동서에게 도로 던지려고 하기도 전에 안방 쪽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대치하고 있던 저와 동서 둘 다 안방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고 시선 끝에는 바로 무섭게 얼굴을 굳힌 시어머니께서 계셨습니다. 저도 동서랑 말다툼을 하면서 안방에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던 걸 잊고 만 거죠. 동서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고 제가 집에 혼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동서는 달달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평소처럼 가식적인 애교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동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이윽고 짝!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의 뺨을 후려치신 겁니다. 어머니! 저는 놀라서 소리쳤고 동서는 맞고 놀라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서운 눈으로 말하셨어요. 천박하기가 그지없네. 뭐가 어째? 너 지금 네 형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먼저. 너 지금 날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나. 내가 안방에서 다 들었는데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해? 수연이랑 내가 그렇게 머저리로 보여? 내가 너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안 되겠다. 매번 살살 웃으면서 지 형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수연이가 꾹 참길래 나도 가만 보고 있었어. 근데 하다 이제 돈으로 사람을 모욕해?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네 학벌이랑 집안, 돈 믿고 사람 무시하는 거 이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하고 수연이도 뭐라 안 해서 나도 별말 안 했는데 도저히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셔서 당장 이 결혼 무효라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뭐라 변명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렸고요.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오고 또 서방님이 시댁으로 왔을 때야 시어머니가 화를 가라앉히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저와 동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걸로 제게 미안해했고 무엇보다 서방님이 정말 크게 분노를 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서방님은 제게 정말 잘했거든요. 사랑하는 형의 부인이니까 깍듯이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남편이랑 꼭 닮았었으니까요. 서방님은 크게 화를 내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헤어지자. 여보, 유서가 잠깐 화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봐.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형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속으로 우리 집도 무시한 거잖아. 나도 멍청했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계속 같이 살려고 한 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동서는 서방님의 이혼 선언에 냅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방님 다리를 잡고 울었습니다. 솔직히 서방님보다 동서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알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서는 매번 건방진 표정만 해서 몰랐는데 눈물 범벅으로 화장이 다 번져서 싹싹 비는데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죠. 애절하게 용서를 비는 동서를 보고도 서방님은 단호했어요.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이렇게 내 뒤에서 내 가족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삼수에서 턱걸이로 대학 들어오고 장인어른이 개업해준 치과에서 의료사고에 과잉진료로 욕먹는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 가족을 무시해? 미안해 여보. 나 정말 이제 안 그럴 거야. 진짜 약속할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져. 목숨까지 내놓을 것처럼 말하는 동서를 보고 서방님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내 입을 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각서를 쓰라고 말이죠. 한번 봐준다는 말을 들은 동서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어디서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는 서방님이 부른 대로 다 받아 적었어요. 첫째, 우리 가족 이하 어머님, 형, 형수님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군말 없이 이혼을 한다. 야, 유서가 각서까지 써야겠어? 당연하지. 사람 안 바뀌는 거 잘 알잖아. 여기서 무시하거나 무례한 행동은 당사자인 가족들이 판단하는 거야. 다른 가족들한테 당신이 조금이라도 무례한 말을 했다는 말 들리면 바로 청문회야, 청문회. 알았어? 그것도 적어. 알았어. 그리고 그냥 이혼만 하면 당신이 그냥 안 지키고 말 수도 있지. 아, 당신이 첫 번째 항목을 어겼을 때는 이혼 시 위자료로 당신 아버지가 해준 집 팔아서 절반은 우리 어머니하고 형하고 형수한테 증여한다. 우리 집을? 여보, 그건 싫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 나는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약속한다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아니야. 알았어. 쓸게. 동서는 서방님이 부르는 각서를 쭉 받아 적고 마지막에 지장까지 찍더군요. 이게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서를 적는 것만으로도 반성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고개를 푹 숙여서 저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다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다시 약속을 어기면 다음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며 용서를 해주셨죠. 저는 앞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해보자고 했지만 솔직히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람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 후로 동서는 꽤 반성을 하고 달라지려는 노력을 하긴 했지만요. 매번 저만 보면 웃으면서 먹이는 버릇도 고쳤고 생각 없이 말하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르는 게 눈에 다 보이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서방님이 저와 남편에게 따로 사과를 하러 왔을 때 들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오히려 제게 자격지심이 있었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해요. 그 사람이 형수님을 조금 질투해서 형수님한테 더 건방지게 군 것 같아요. 나한테요? 왜요? 예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매년 형수님한테 꽃을 보냈다. 형수님을 진짜 아끼셨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시아버지가 없어서 못 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야. 고작 그것 때문에요? 아니, 본인 아버지한테 말해서 꽃집 하나를 살 수도 있으면서 별걸 다 부러워하네요. 원래 시기 질투가 강하긴 해요. 또 저도 형수님 칭찬을 그 사람한테 많이 하기도 했고 어머니도 그 사람한테 형수님 칭찬을 많이 했나 봐요. 꿋꿋하게 가족들 잘 보살핀다고, 성실하다고. 그러니까 뿔이 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지만 형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지금 반성 많이 하고는 있으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 본인 위주로 돼야 직성이 풀렸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이제라도 잘못을 알고 반성을 하니 다행이죠. 제게도 따로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만 띡 사과를 하다가 나중에는 전화로 사과를 하고 또 이게 모자라다 생각을 했는지 제가 일하고 있는 마트 앞으로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를 했네요. 너무 철이 없었다. 앞으로 정말 달라질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말이죠. 이 사연을 보내고 있는 동안 아직 예전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계속 두고 보려고 합니다. 아까 한 말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그 넓은 아파트 절반 저희 주기 아까워서 죽을 둥 살 둥
변할지도 모르는 법이죠. 덧붙이자면 저희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하던 식자재 사업 그대로 말이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함께 한 일을 그냥 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바닥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의 교훈으로 괜한 사업 확장은 생각도 안 하겠다고 하네요.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서방님의 도움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서방님이 사주의 의미로 돈을 빌려주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서방님은 남편에게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었으니까 본인도 이렇게 그냥 끝내고 싶지 않다고, 형이 아버지 일을 쭉 이어가는 걸 원한다고 하면서 설득을 했죠. 그렇게 남편은 본인이 적게나마 모은 돈과 서방님의 도움, 또 제 친정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이상한 식구가 하나 들어와서 속 시끄럽기만 했었는데, 그 식구도 정신을 차리고 또 제 남편도 새롭게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점점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원래 다시 올라가려면 바닥을 한번 찍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바닥을 찍는 과정을 거친 기분이랍니다. 세상에 변하는 건 없다고 하지만 동서도 그렇고 또 저희 집 상황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좋게 바뀌어서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희망도 또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희망도 꼭 이루어지길 바랄게요.